이번 주는 나가야 될 게 윤동주 길. 좀 많이 봤지. 그리고 나태주 사는 일. 그리고 기은 노래라는 고변기도 하나. 난소공. 난소공은 알지? 내용 알아? 이거 봤어? 난소공. 김원전. 김원전은 니네 그 중앙고 시험 범위 아니었어? 뭐 쉽겠네. 새롭다는 항상 새로워. 자, 그래가지고 11페이지 운동주부터 나가자. 자, 윤동주 작품은 많이 봤지? 윤동주는 거의 대부분 자기 성찰이잖아. 우리가 물론 근데 윤동주가 요즘 나올 확률이 좀 높아진 게 윤동주 CD를 다시 한번 좀 리모델링 돼서 나오긴 했거든. 그래서 기존에 그 안 유명하던 시들이 좀 재조명돼서 최근에 학력평가나 이런 데 나온 사례들이 좀 있어. 그래서 보통은 윤동주 하면 거의 자기 성찰과 일제강점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 뭐 이런 거 나오는 시들이 대부분 실렸단 말이야, 교과서에. 근데 윤동주는 매년 한 편씩은 실리거든. 그러니까 우리 기본 작가들 있잖아. 김소월, 윤동주, 백석은 거의 무조건 하나씩 실리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윤동주가 자기 성찰 아닌 시들이 실릴 확률도 꽤 있어. 근데 기본은 자기 성찰이야. 윤동주는. 길도 어때? 자기 성찰의 길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두 개의 길이 있지. 근데 거기 보면 화자는 어때? 표면에 나와? 나 나오지. 청자는 안 나오지. 그렇게야. 화자는 나 나오고. 청자는 표면에 나오지 않으니까 도백제로. 바라보는 대상은 뭔가 잃어버렸어. 상실. 근데 뭔지 몰라. 그래서 어디로 가? 길로 나아가지. 길은 두 개로 나눠져 있지. 길 이쪽과 길 저쪽. 담의 중심으로. 담 이쪽과 담 저쪽으로 나눠져 있지. 자, 근데 뭔가를 상실해가지고 길로 나아갔는데 이 길은 어디 있어? 주머니 속을 더듬어. 주머니 속은 어딘가 아니잖아. 그래서 화자의 내면이라고 봐. 그러니까 화자의 내면을 바라다 본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 거야? 자기 성찰이지. 자기 성찰의 길인데, 자, 길 이쪽과 저쪽이고 또 길들은 어때? 아침에서 저녁,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대. 시간의 흐름이지. 그러면 이거는 뭐야? 어떤 인생, 삶 같은 거를 의미할 수 있겠지. 근데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 이쪽은 뭐야? 이 길은 풀 한 폭이 없지. 그럼 뭐야? 부정적인 거잖아. 그러면 저쪽이 뭐야? 긍정적인 거겠지. 그래서 이게 부정적 뭐야? 자. 이거는 긍정적 자. 그래서 뭐를 찾고 있는 거야? 상실한 긍정적 자 찾기지. 이건 상실했고. 이건 현재의 모습이니까. 그러면 주제의식은 뭐야? 나의 잃어버린 긍정적 자아를 되찾는 자아 성찰인 거지. 통해서 주제는 상실한 긍정적 자아. 이게 이제 사실 주제의식인 거잖아. 근데 이제 교과서에선 참된 자아와 역사 회복에 대한 의지 이렇게 써놓는 거지. 역사 회복은 어떤 의미인 거야? 뭐 일제 강점기 배경이니까 나의 부정적 자아를 죽이고 참된 자아를 찾아서 역사적 가치와 역사적 의식을 회복하겠다는 의지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그래서 내용을 보면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뭘 어디다 잃어버렸는지 몰라. 잃어버린 걸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신의 자아가 잃어버린 거예요. 조선이 저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이 돌담은 뭐야? 이제 참된 자아를 찾는데 방해를 하는 장애물이지.
또 그 다음은 쇠문을 곱게 닫아 절망감에 나타내지.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하였습니다. 시간의 연속성이지. 돌담에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하늘은 그럼 뭐야? 자아성찰의 매개체가 되는 거지.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 이 길이 부정적이고 그러면 저 길은 긍정적인 거지. 이 길을 걷는 것은 참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참 저쪽에 나는 거야. 긍정적 자아지.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 긍정적 자아,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한 까닭이라는 거지. 이해되지? 이거는 많이 나오는 작품이니까. 자, 그 다음에 뒤로 가보자. 나태주 하는 일. 운동주 길이 엄청 많이 나왔지. 자, 34페이지. 화자 표면에 나오지? 나라고 나오지. 그리고 청자는 안 나오지. 그러면 도표체제로. 똑같은데, 도표체. 바라보는 대상은 뭐야? 여기 보면은, 오늘도 하루 잘 살았다. 굽은 길은 굽게 가고 고든 길은 곱게 가고 인생에 초롱하면서 잘 산 거지. 살았다 뭐야? 삶 인생을 바라보고 있지. 이걸 뭐에 빗대? 길에 빗대지. 거기서도 보면 굽은 길 고든 길. 막판엔 나를 싣고 가기로 되어 있는 차가 제 시간보다 일찍 떠나는 바람에 걷지 않아도 좋은 길을 2시간 땀 흘리며 걷게 됐다. 원래는 그러면 어때? 부정적이어야 되잖아. 하지만 그것 또한 어때? 긍정적으로. 그러나 그것도 나쁘지 아니했다. 걷지 않아도 좋은 길을 걸었으므로 만나지 못했을 뻔한 싱그러운 바람도 만나고 빨갛게 익은 멍석 따위기도 만나고 해저문 겨울과 고기빈을 번찍으로 물총새의 쪽빈 날개짓도 보았으므로. 자, 이거는 뭐야? 어떤 인생에서 뭐를 만난 거야?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났지.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긍정적인 인식이 나타나지. 이제 날이 저물려 한다. 날이 저물려 한다는 어떤 의미야?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어때? 삶의 마무리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지. 길바닥을 떠돌던 바람은 잠잠해지고 새들도 머리를 속으로 돌렸다. 오늘도 하루 나는 이렇게 잘 살았다 라고 하면서 어때?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이 나타나죠. 하루의 끝을 바라보면서 만족감. 근데 이건 뭐야? 주제의식은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이지. 비록 부정적인 일이 있더라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삶을 만족하는 태도. 이거의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전시가 가야지. 38페이지. 기음 노래라고 돼 있지. 기음은 원래 뭐야? 김이잖아. 김은 뭐야? 풀뽑기지. 옛날에는 농약 치고 이게 안 되니까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풀뽑기야. 왜? 농작물이 잘 자라게 하려면 주변에 양분도 뺏어먹고 햇빛도 가리는 잡초를 제거해야 되지. 잡초가 기본적으로 광합성 방식이 이제 C4 계열이기 때문에 생장 속도가 훨씬 빨라. 대신에 어때? 추위에 약하지. 여름 되면은 벼는 C3인데 잡초들이 C4에서 먼저 막 자라니까 그걸 제거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 걔네가 다 덮어버릴 거 아니야. 그래서 옛날에 조선시대 때 농사 짓는 거 비료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비료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뭐야? 뽑기를 자주 했어. 그래가지고 매번 풀을 뽑는데, 그럼 기음 노래하면 농사 지으면서 이제 김매면서 부르는 노래겠지, 기본적으로. 근데 내용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 농촌 삶의 어려움과 관리들의 횡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나오고 있겠지. 내용을 한번 볼게. 우리 가사문학 보면 대체로 도농법으로 부르거나 농산사 하면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 고전시가 보다 보면. 자, 어유와 계장님네, 계장님들, 이 기음 맺었구나. 이 김 맺었구나는 뭐야?
풀을 뽑자는 거지. 기음노래 내 부르리 라고 하면서 이게 기본적으로 뭐야? 노동요 계열이라는 걸 알려주지. 농사 지으면서 부르는 노래야. 자, 천지가 삼기실 때, 천지가 만들어질 때 사람이 같이 나니 너르나 너른 천하 많으나 많은 사람. 현우가 다르니, 현우는 뭐야? 현명함과 어리석음이 어리석음 자니까 귀천이 같을 수가. 이거는 뭐야? 사람마다 차별이 존재한다는 거지. 만민평등 사상에 위배되는 거지 사실은. 사람은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다. 성인이 법을 지어 3인에 나누시니 뭐야? 산후공상으로 나눠놨다는 거지 성인이. 행실 닦고 그리기는 선비님네 할 일이고 만들기는 장인들이 하고 바꾸기는 장사가 하고 치치한 우리들, 별 볼 일 없는 우리들은 뭐라는 거야? 농사를 지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자, 송미와 포루는 복음의 한 법이니, 송미는 뭐야? 족살과 포루, 배와실. 이거는 무슨 뜻이야? 세금 바치는 거지. 세금 바치는 게 고금, 옛날과 지금이나 같은 법으로 세금을 바쳐야 되니 복전 역세기, 이 안이 근본인가? 힘써 농사 짓는 것이 근본이라. 이게 무슨 뜻이야? 농사는 항상 뭐 농사 나오면 뭐야? 천하지 대본이라고 그러지. 천하의 큰 근본이다. 그래가지고 나라에서도 뭐라 그래?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종묘와 사직이잖아. 근데 이 중에서 더 중요한 게 뭐야? 사직이지. 이건 조상신인 거고. 이거는 뭐야? 농사의 신한테 제사 지내는 건데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해서 사직을 보존하셔서 그러잖아. 국가를 보존하라고 할 때. 그래가지고 종년 잡고 지나간 한 해가 닫아도 잡고 고생하여가지고 수고온 줄도 알겠지만 수고로 줄도 알지만 앙사보육이 아니면 어이하리. 부모를 섬기고 처자식을 보살피는 것이 농사가 아니면 어이하겠는가 라는 뜻이지. 창격, 꾀꼬리가 처음 물고 뽕잎이 푸를 적에 동풍은 섭섭하고 동품이 불어오고 새우, 가는비가 몽롱한데 가는비는 뭐야? 보통은 이제 봄비를 의미하지. 밭으로 가자꾸나 행여 이때를 잃으세라. 이때는 뭐야? 봄이지. 농사 시작을 잃어버릴까 두렵다 라는 뜻이. 새라는 뭐뭐 할까 두렵다지. 송아지 먹거냐? 남은 벌써 가는구나. 송아지는 먹였느냐? 남은 벌써 밥 간다는 거지. 자네 걸음 다 가져갔나? 우리 씨앗 나눠가도 앞집 보습 뒷집 땡기 서로를 다툴 손가. 앞뒤 다투지 말고 서로 도와가면서 농사 짓는 거지. 높은 언덕 낮은 이랑 차례로 읽은 후에 골고루 씹으려라. 행여 빈대가 있을세라. 땅이 옛날엔 귀하니까 땅 자리 남기지 않고 다 심는 거야. 이삭이 비록 난데 가꾸어야 아니되랴. 이삭이 난다고 하더라도 더 가꾸어라. 엊그제 간맨 김 어느 사이 벌썩이네. 엊그제 풀 뽑았는데 어느 사이 풀이 또 길어서 또 뽑아야 된다는 거지. 가을을 바라보니 세벌수고 거리송가. 세벌은 뭐야? 세 번에 걸쳐가지고 굽는 매지. 그러니까 세 번이나 풀 뽑고 또 풀 뽑고 계속 풀 뽑는 거야. 끓는 흙, 찌는 풀 속으로 상하로 오락가락. 이때는 여름이지.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갔어. 여름에 김매기가 이제 메인이지. 풀이 이제 넘어져야 되니까. 호미새도 녹으려든 혈육이 견딜 소냐. 호미새도 녹으려고 뜨거운데 혈육 피와 살이 건들 수 없을 정도로 뜨겁다는 거지. 온유한 산목거의 땀으로 낯을 씻고 얼굴을 씻고 헌삭한 세포중이 열량을 막을 소냐. 헌삭각과 그 다음에 흙바지로 이제 어때? 여름에 태양을 맞기 힘들다는 거지. 그만큼 고되다는 거지 농사일이. 보릿을 건드끼니 콧노래도 경치가 없네. 술에 이제 잠깐 깼다가 콧노래도 경치가 없다. 틈이 없다. 콧노래 부릴 틈도 없이 바쁘다는 거지. 붉은 다락 푸른 난간 높은 백이 둥근 부채. 자, 아까는 어때? 고생스러운 사람들 농민들의 모습인데 뒤에는 어때? 이제 양반들의 모습이지. 누우락 앉으락 가생난간 등이 알리. 가생난간 이제 농사 짓는 어려움을 모른다는 거지 양반들은. 비 오면 장 맞을까 변나면 가물쇠라. 독한한 게 모진바람 시름도 하도하자. 시름도 많기도 많다는 거야 농부들이. 추풍이 건너풀어 백로에 위상하니. 백로에 이제 서리가 내리니.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시간의 흐름이 좀 나타나는 거지. 이제 가을이 됐어. 들가운데 누렁구름 하면 뭐야? 풍년이든 곡식이었지. 아니면 전쟁의 기운이거나. 근데 여기서 풍년이든 곡식이지. 내적 내 방향으로 한 빛이라. 온 여름 줄인 뱃속 먹지 않아도 절로 배부르네.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는 거지. 이른 논에 참새무리는 늦은 논에 기러기 때 남의 속을 모르기는 얄미울순 짐승이다. 참새가 어때? 이제 곡식을 쪼아 먹으니까 해로운 새지. 사실은 그 해로운 새 없으면 어떻게 돼? 농사
망하게 되지 벌레 때문에. 옛날에 중국에서 한번 그랬잖아. 저 새는 해로운 새다 해서 싹 다 죽이니까 이제 엄청나게 많이 굶어 죽었지. 자, 내일은 들 거두세 새벽밥을 일찍 하소. 다음 페이지. 낯가라 손에 들고 지게 꾸며 등에 걸고 배건이 목건이 이기언이 기건이 이제 수확을 하는 거지. 젊으신 내는 도리깨질 이제 수확한 곡식을 껍질을 벗기고 분리해내는 거지. 늙으신 내는 꺼내지. 서목인의 새끼 꼬내 어지러이 구는 쥐고 여러 명이 이제 바쁘게 구는 거지. 자네밭은 면목금인가 내놓은 소출은 이뿐일세. 공사채 공적인 것과 사적인 채무를 다 갚으면 남는 것이 얼마니까 남을 게 별로 없다는 거지. 농사 짓고 나서 수확해도. 어유와 계장님네 이내 말씀 들어보소. 종년토록 한 해 다하도록 수고타가 하루별을 못 얻을까. 너 계장님네 우리 잔치하자는 거지. 건너 동네 떡을 하고 너머 마을 소를 빚고 울타리 뒤에 밤이 벌고 마당가에 대추 떨어지는데 개를 찌고 닭을 삶으니 가지가지 향미로다. 룡뽑기 봉탕인데 이게선 안 했을까. 용을 뽑고 봉으로 탕을 만들어도 이거보다 맛있지 않을 거라는 거지. 김풍원 이약정 좌상으로 올리는. 풍원과 약정은 뭐야? 당시 이제 향촌삽의 우두머리들이지. 양반 우두머리들. 근데 그 사람들 이제 뭐야 위계질서가 있으니까 위로 올리고 이런 뜻인 거지. 그러니까 되게 양반 중심적으로 썼지. 이거 보면 작자 미상이긴 한데 아마 양반이 썼을 확률이 높아. 농민이 아니라. 자, 현회랭이 배 무기렁이 얘네들은 농민들이 차례로 앉은 후에 질동이 내어놓고 쪽밥잔 가득 부어 잡거니 밀거니 사양하며 추천할까. 물장고 초금피리 물로 장구치고 초금피리 여기 보면은 이제 저기 뭐야 풀피리지. 풀피리를 이제 곡조도 좋고 술김에 흥이 나니 막춤도 절로 난다. 근데 어디서 뭐가 나와? 면주인이 불속객이 온단 말이고 세금 거들어온 거지. 이제 농촌에서 이제 수확하고 같이 잔치하는데 장기침 굵은 오령 반절은 무슨 일인가? 이제 와가지고 이제 아는 척을 하는 거지. 어서 나서 자주 나서 반객인데 내몰소인가? 그렇다 반갑지 않은 손님이라고 내몰 수는 없다라는 거지. 환자 배자 부세 전령 응당부실 말려할까? 세금을 안 내겠느냐 여러 세금들. 그래서 향청군부 작청구청 원님인들 어이알리. 자, 향청 이것도 이제 향리가 있는 뭐 이런 것이지. 작청도 이제 그렇지. 원님인들 어이알리 이런 가혹한 세금을 원님도 알 수 없다라는 거지. 거기에서 이제 관리들이 걷는 세금을. 한 집에 세네군포 재고실도 못하거든. 한 집에도 세네군포를 걷지. 우리 뭐야 백골징수 뭐 그 황구첨정 뭐 이런 것들 하잖아. 보면 감민가에서 엄청나게 걷어내잖아. 사돈일지 건당일지 일종물이 더욱 서러워서 저 넘어 10여호가 어젯밤에 닿단 말이가 도망갔다라는 거지. 감민가에서 나오듯이. 니라셔 우리 정상 그려다가 구중 궁거에 님계신대 드리니 누가 이제 우리의 상황을 그려다가 임금님께 드리겠는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요것도 대충 이제 감민가나 이런 그 가혹한 세금을 이제 탄탄하는 그런 노래에 가깝지. 김매면서 부른 노래야. 자, 그래서 또 뒤를 가보자. 84페이지.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곳. 자, 난소금 같은 경우에는 많이 봤지. 조세희 작품이고. 기본적으로 이거는 뭘로 돼 있어? 연작 소설 개념으로 돼 있지. 연작 소설이면서 피카레스크 형식이야. 피카레스크라는 건 뭐야? 피가로가 나오는 주인공 형식이라고 해가지고 주인공은 같은데 배경이 바뀌는 거지. 난쟁이 가족들이 계속 주인공이야.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는 뭐야? 메비우스의 띠부터 시작해가지고 내 그물로 들어오는 가시고기까지 해가지고 한 권의 연작 소설로 처음 단편과 끝 단편 그리고 가운데 중편이 모인 거야. 난장이가 써올린 작품이야. 그래서 난소공이라는 책을 보면은 그 책에 단편들 중편들이 쭉 들어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메인이 난소공, 다시 이름이 난소공인 거지. 그러니까 난소공이라는 책 안에 가운데 있는 메인 중편이 난소공인 거고 제일 첫 번째가 메비우스의 띠라는 소설이야. 단편이야. 맨 마지막이 내 그물로 들어오는 가시고기. 예를 들면 메비우스의 띠 같은 경우에 난장이 아빠가 주인공이야. 그리고 내 그물로 오는 가시고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구야? 영수, 영호, 영희지.
홍가? 하여튼 뭐 거기가 영순과 영가가 주인공이야. 그리고 가운데 있는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어때? 영수, 영호, 영희 이렇게 이제 세 명이 번갈아 가면서 주소술자가 되지. 그래서 첫 번째 1부는 영수가, 그리고 2부는 영호가, 3부는 영희가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 기본적으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1부작에 이제 영수 시점이 많이 실리지. 2부 영호는 간혹 실리고 3부는 거의 안 실려. 그래가지고 1부 얘기부터 한번 좀 볼 건데 이 부분은 많이 봤지. 저기 뭐야? 그래, 무어바주트 철거하는 여기가 원래 이제 배경이 송파야. 롯데월드 있고 막 거기 있는데 송파 자체가 이제 원래는 개발이 안 됐던 곳이지. 원래 그 한강 홍수나면 맨날 범람하고 그런 데였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원래 후진 동네였어 되게. 송파에 우리 잠실도 뭐야? 누에 치는 건물 있는 곳이라는 뜻이잖아. 그리고 천호는 뭐야? 집이 천채 있다고 해서 천호지. 이런 식으로. 원래 후진 동네였는데 여기가 또 원래 옛날에는 어디였어? 옛날에는 한강이 옛날에 이렇게 흘렀잖아. 여기가 잠실이잖아. 원래는 이렇게 흘렀어. 여기가 섬이었어. 섬 내지는 여기 조그만 강이 있어가지고 약간 여의도 같은 섬이었거든. 근데 어느 날 홍수가 나면서 이쪽 지류가 이제 어떻게 돼? 이렇게 뚫려버린 거야. 이렇게 뚫려가지고 잠실이 어떻게 되냐면은 잠실이 그 아래쪽으로 붙어버려. 그러면서 그때 남아있는 석촌호수랑 이게 원래 강줄기야. 이게 조선 말에 대홍수가 나면서 일제강점기쯤에 그래서 이게 잠실이 원래 섬이었다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딱 알 수 있죠. 여기가 홍수 많이 나는. 여기가 이제 뻘이었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모도에 삼전도에 보려고 남한산성 보면은 여기 내려가서 이제 절하잖아. 여기가 잠실이야. 근데 여기를 이제 재개발하면서 여기 있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쫓아내? 성남. 지금의 구성남. 어디? 저기 중원구랑 그다음에 이제 수정구, 분당 말고. 분당은 서울에서 강남자들이 내려오고 제일 잘 사는 동네에서 내려온 데가 분당. 제일 못 사는 사람들이 내려온 데가 구성남. 그래서 이제 성남이 되게 웃긴 동네잖아. 서울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과 제일 부자인 사람들이 내려와서 같이 사는 거지.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야탑이 발견이 안 된다고 그랬지. 그 중간이 이제 서로 안 가. 아, 저 이상한 사람들 사는데 안 가. 가기 싫다. 저 가난한 사람들 사는데 가기 싫다. 뭐 이러면서 안 가. 그래서 야탑이 그 성남시청 주변이 망했었던 거예요. 완전히. 서로 분위기가 안 맞거든. 딱 그 중간 지대가 진짜 딱 이렇게 갈라져 있는 느낌이야. 마치 이제 그 해외에 보면 이런 데 있잖아. 슬럼가랑 백인들이 사는 데가 딱 나눠져 있는 그런 느낌 같이 딱 나눠져 있어. 성남의 동네 자체가. 딱 도로로 이렇게 보여가지고. 근데 이제 구성남도 개발이 많이 됐지. 좀. 그래가지고 이제 요새는 거기도 이제 또뭐 위대 신도시랑 이런 것들 보면서 많이 발전하긴 했는데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구성남을 별로 사람들이 안 좋아하긴 했어. 거기 출신들 보면 이병헌도 구성남 출신이거든. 그래서 초반에 많이 웃기다게 했어요. 거의 조폭들이 많은 동네라서 이재명도 거기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거기 사람들이 무섭다는 인식도 있고 약간 사기꾼 많고 좀 사람들 거칠고 약간 이런 느낌이야 구성남 분위기가. 그래서 이제 그 아홉편내고도로 남은 산에 그 소설 봐도 나오잖아. 거기가 이제 광주 대단지 사태 이제 구성남 지역 이야기. 그러니까 아홉편내고도로 남은 산의 전편 이야기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면 돼. 난수봉 송파에서 쫓겨난 사람들 이야기를 송파구 잠실동 그러면은 좀 안 되니까 시 지명을 안 쓰고 뭐라 그래? 반어적으로 낙원구, 행복동 그치. 실제로는 여기가 어딜까? 송파구인 거야. 송파구 이야기야. 지금도 그리고 강남 아래쪽에 가면 구룡터널 위쪽으로 지금은 거의 다 사라졌지만 판잣집이 있는 거야. 이제 거기가 원래 이제 되게 빈민가였어. 서울 외곽에. 그런 쪽에 이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자, 보면은 자, 1번 내용. 사람들은 아버지를 난장이라 불렀다. 난장은 여기서 상징적인 거지. 난장이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뭐야? 도시 빈민을 상징하기도 하지. 그리고 난장이는 원래 표준 국어대사전에서는 옳은 표현이 아니고 난쟁이가 돼야 되지. 왜? 장이는 기술자한테 쓰는 거니까. 근데 이제 원문에는 뭐라고 돼 있어? 난장이라고 돼 있어서
교과서마다 그거를 이제 표준어로 바꿔서 난쟁이로 하는 데도 있고 난장이로 원래 원문 반영하는 경우도 있어.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아버지는 난장이었다. 불행하게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놀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당하지 않다는 거지. 아버지를 난장이라고 보는 건 맞지만 난장이를 무시하거나 도시분미를 무시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아버지, 어머니, 영호, 영희 그리고 나 다섯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옳지 않다는 걸 언제나 말할 수 있다. 나의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다섯 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 그리고 이 다음 문장이 되게 유명한 문장이지. 그 조세희의 난소공을 되게 유명하게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문장들인데 문장들이 되게 짤막짤막하고 스타카토식 문체라고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보통 스타카토식 문체를 쓰면 어떤 느낌이 들어? 흐름을 끊는 거야. 일부러 흐름을 끊으면 어때? 소설에 몰입하지 못하게 만들지. 그러면 소설과 거리감을 두게 만들면서 어때? 어떤 비판적 사고가 좀 더 많이 작동할 수 있게 해준다고 그런 효과를 보통 많이 얘기해.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나 그 소설 스토리에 감정이입하거나 거기에 몰입되지 않고 적당히 거리감 두면서 이 사람의 이야기가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된다. 그래서 뭐 그런 시각을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조세희가 의도적으로 썼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뭐 후대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정확하진 않을 수 있고 또 이게 난소공이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유명한 작가 중에 한 명 있지. 그 뭐야 저기 생각이 안 난다. 신경수 들어봤어? 유명한 저거 소설 하나 있잖아. 뭐였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신경수 소설 중에 어머니 나오는 뭐 그런 거 있었는데 요새는 좀 수그러들었다. 한동안 거의 저기 뭐야 노벨상 탄 그 저기 뭐야 한강보다도 더 유명했을 때가 신경숙이. 근데 신경숙이 소설가가 되는 이제 이야기가 있어. 자기 자전적 소설이. 근데 그 신경숙이 원래 공장 출신이거든. 그러니까 대학교 안 나오고 이제 그 전문계 고등학교 나와서 공장 취직해가지고 공장 일 하다가 소설을 쓰게 된 케이스인데 그때 이제 야간 고등학교를 다녔대. 이제 그 학교 공부를 대학을 가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국어 선생님이 그랬대. 소설가 되면 좋을 것 같다. 글잘 쓴다. 그러고서는 너 소설가 되고 싶으면 조세희 거 한번 베껴 써봐라. 그러고 그때 빌려준 게 난소공이었대. 난소공을 베껴 쓰면서 소설가가 됐다고 해. 신경수가. 그러니까 그때 다른 거를 줬으면 자기 소설가가 안 됐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좀 유명한 소설이긴 해. 문장 자체도 좋고 이 부분이 되게 유명해. 봐봐.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 다섯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천국을 생각했다. 단 하루라도 천국을 생각해보지 않은 날이 없다.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도 같았다.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이거 되게 유명한 부분이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상황을 뭔가 다른 걸로 표현하지 않고 천국과 지옥을 극명하게 딱 나누면서 천국 사람들은 지옥을 모른다. 알 필요도 없고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 우리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 알아? 알 필요도 없어. 알지도 못하고 알아서도 안 돼 사실. 우리 저 지방이나 이런 데만 가봐도 알 수도 있어. 주변에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런 경우들 많죠. 아, 집안에 돈이 없네? 애들 교육시키지 말고 뭐 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장이나 보내가지고 이 돈이나 벌어오게 해야지.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 되게 많아. 생각보다. 지금도. 상당히 가. 부모님이 너보고 돈 벌어오라고 대학 안 보내고 돈 안 투자하고 그런 거. 동탄은 그래도 상위 20% 안에 들어가는 동네지. 우리나라 전체에서. 분당 정도되면 상위 10% 안에 들어가. 강남 정도면 상위 5%에서 3% 안에 들어가지. 그런 동네는 없어. 이런 거 들어봤어? 지금 학교에서 밥 못 먹어가지고 이제 따로 돈 대주고 뭐 이런 사람들 동탄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 동탄 자체가 신도시이기 때문에. 근데 구시가지 지방 이런 데 가면 그런 애들 되게 많단 말이야. 근데 알아? 그런 경우를? 알지도 못하고 알 필요도 없는 거지. 똑같은 거야.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 이만 보지 가난한 사람들의 처지를 볼 필요도 없고 그거는 저기로만 보는 거야. TV로만 보는 거지. 아프리카 난민들, 저런 애들 있구나. 그러고서 돈 좀 보내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우리 좀만 벗어나서 우리나라 내에도 그거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해. 그 얘기야. 그래서 뭐라 그래?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대. 근데 다섯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 항상 천국을 생각하지.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위이하게 생각하거든. 단 하루도 천국을 생각해보지 않은 날이 없었다. 그렇게 살고 싶거든. 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이지. 근데 우리는 전쟁과도 같은 생활에서 맨날 지기만 했다.
항상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지. 그런데도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잘 참았는데 그러나 그날 아침 일만은 참기 어려웠던 것 같다. 왜? 철거 명령이 나온 거지. 부어가 주택에. 통장이 이걸 가져왔어요. 내가 말했다.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게 뭐냐? 철거 계곡장. 철거를 이제 예고하는 거지. 기업 왔구나. 그러니까 집이 헐나는 거지.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너는 틈이구나. 어머니는 식사를 중단했다. 나는 어머니의 밥상을 내려다보았다. 보리밥을 까만 된장, 그리고 시든 고추 2개와 조린 감자. 나는 어머니를 위해 철거 계곡장을 천천히 읽었다. 사실 돈만 좀 있으면 이거 재개발할 때 이거 입주권 하나 쓰면 돈을 대박으로 벌겠지만 이 사람들은 그 버틸 돈조차 없는 거지.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 되는 상황인 거지. 서울특별시 낙원구 행복동 이제 그 재개발 고지가 쭉 나와 있지. 1970년대 배경이지.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 이거 강남 개발할 때 뭐라고 영동 개발이라고 그랬지. 영등포 동쪽이라고 지금은 강남이라고 그러지만 영동 개발할 때의 이야기야. 어머니는 조각마루 끝에 앉아 말이 없었다.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가 시멘트 담에 꺾어주며 좁은 마당을 덮고 있었다. 이거는 이제 그 상징적 의미이지. 암담한 삶을. 동네 사람들이 골목으로 나와 보라고 소리치고 있었지. 풍자는 그들 사이를 비집고 나와 방쪽 쪽으로 걸으며 옮겼다. 어머니는 식사를 끝내지 않은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어머니는 무릎을 고추 세우며 앉았고 손을 들어 부엌의 바닥을 한번 치고 가슴을 한번 쳤다. 이것도 이제 어머니는 깝깝해했다가 아니라 딱 행동으로 그냥 단적으로 보여. 스타카토 식물 제어를 되게 잘 쓴 사례 중에 하나야. 다음 페이지. 나는 동사무소로 갔다. 여기서 나는 이제 영수인 거지. 첫째 영수의 시점에서 계속 서술을 하고 있어. 행복동 주민들이 잔뜩 몰려들어 자기의 의견들을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 들을 사람은 두세밖에 없는데 수십 명이 거의 떠들어대고 있었다. 쓸데없는 짓이었다. 떠든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니었다. 나는 바깥 게시판에 적혀있는 공고문을 읽었는데 거기는 아파트 입주 절차와 아파트 입주를 포기할 경우 탈 수 있는 이주 보조금 등 액수가 적혀있었다. 자,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은 다 무허가 주택이니까 고가에서 개발하겠다고 해서 싹 밀어버리는 거야. 대신에 그냥 밀어버리면 안 되지. 보통은 이제 무허가 주택이 아니었으면 보상을 해줬을 거야. 적절한 시세에 받는. 근데 무허가 주택이니까 이거는 허가 안 된 거니까 그냥 일단 철거하긴 하는데 대신에 그냥 막 내쫓을 수 없으니까 이주 보조금 돈 조금 줄게. 혹은 여기 아파트 지으면 입주권 줄게. 근데 입주하려면 돈은 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요새 같아서는 입주하고 다음에 팔면 엄청나게 돈이 되잖아. 입주권 자체를 팔아도 돈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때까지 버틸 공간이나 돈도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걸 팔게 되는 거지. 자, 그래가지고 동사무소 주인은 시장 바닥과 같았다. 주민들과 아파트 거관분들이 한데 뒤엉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했다. 나는 거기서 아버지와 두 동생을 만났는데 아버지는 도장고 앞에 앉아 있었다. 영호는 내가 방금 물러선 게시판 앞으로 갔다. 영희는 골목에 입구에 세워놓은 검정색 승용차 옆에 서 있었다. 이건 복선이야. 검정색 승용차 타고 나중에 이제 가거든, 영희가. 나중에 이제 그 개발업자 있거든. 개발업자한테 가가지고 이제 그 사람한테 거의 몸팔다시피 하고 나중에 이제 그 입주권을 몰래 빼와. 영희가. 그래서 3부 내용이 좀 야한 내용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3부를 안 넣는 거야. 수능이나 교과서에. 자, 아침 일찍 일들을 찾아 나섰다가 철거 계곡장에 나왔다는 소리를 듣고 돌아온 것이다. 누군도 일어나 일을 할 수 있을까? 학교를 다니지 않고 일을 하고 있지. 가난한 이 형편 때문에. 나는 아버지 옆으로 가 아버지의 공구들이 들어있는 부대를 돌아보았다. 영호가 다가오던 이것을 넘겨주며 이쪽으로 걸어오는 영희를 보았다. 영희 얼굴은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몇 사람의 거강꾼은 이제 거래 붙이는 사람들이지. 우리들을 둘러싸고 아파트 입주권을 펴려고 했다. 아버지가 책을 읽고 있었다. 우리는 아버지가 책을 읽는 것을 처음 보았다. 표지를 쌓기 때문에 무슨 책을 읽는지 알 수 없었다. 영희가 허리를 굽혀 아버지의 손을 잡아 끌었다. 아버지는 우리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쳐다보더니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난장이가 간다 하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았다. 어머니는 대문 기둥에 붙어있는 알루미늄 풀차를 떼기 위해 식칼로 못을 뽑고 있었다. 내가 식칼을 받아 반대쪽 못을 뽑았다. 영호는 어머니와 내가 하는 일이 못마땅한 모양이었다. 왜? 이제 알루미늄 풀차에 떼가지고 보관해서 나중에 이제 그 입주권이랑 맞바꿔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결국엔 뭐야? 이 집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도 되니까 그래서 못마땅한 거지. 그러나 마음에 드는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랄 수는 없었다. 어머니의 무허가 건물 번호가 새겨진 알루미늄 풀차를 떼어 간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괴로운 일이 생길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뛰어가면 입주권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어머니는 손바닥에 놓인 풀차를 말 앞에 들여다보았다. 영희가 이번엔 어머니의 손에 잡아 물었다. 너희들이 놀게 되지만 않았어도 난 별 걱정은 안 했을 것이다. 이제 지금 일자리가 없는 상황이었지.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집까지 쫓겨나게 되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야. 20날 안에 무슨 뾰족한 수가 생기겠니?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지. 이사갈 준비하는 거야. 입주권을 팔려고 해요? 영희가 물었다. 팔긴 왜 팔아? 영호가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럼 아파트 입주할 돈이 있어야지. 아파트로도 안 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여기서 사는 거야. 여기는 우리 집이다. 하고 영호가 이제 얘기를 하지만 아버지가 이제 얘기를 했지. 한 달 전만 해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다. 아버지가 말했다. 어머니가 내준 철거기록장을 막 읽고 난 사람이었다.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놨다니까 얘긴 그걸로 끝난 거다. 무슨 뜻이 아파트 입주를 하기 위해서 이제 입주권을 줬는데 돈이 없으면 못 들어가고 어쨌거나 들어갈 수 있게 해놨으니까 그걸로 끝난 거라는 거지. 그건 우리 위해 지은 게 아니에요. 왜? 돈이 없기 때문에. 돈도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못 떠나 갈 곳이 없어. 그렇지 큰 오빠? 어떤 놈이든 집을 헐러오는 놈이 있으면 그냥 놔두지 않을 테야 라고 영호가 말했지. 그만둬. 내가 말했다. 그들려면 법이 있다. 아버지가 또 얘기를 하지. 이것도 이제 되게 명대사 중에 하나지.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되게 명대사나 명문장들을 많이 때려 넣어서 이게 명장이 된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시대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문장들, 어떤 사람의 심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문장들, 짤막한 문장. 아버지 말대로 모든 이야기는 끝나버린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마당가 펜지꽃 옆에 서 있던 영희가 고개를 들렸다. 펜지꽃은 이제 영희 이미지를 나타내지. 영희는 울고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영희는 잘 울었다. 그때 나는 말했다. 울지마 영희야. 자꾸 울음이 나와. 그럼 소리를 내지 말고 울어. 응. 그러나 풀밭에서 영희는 소리내어 울었다. 나는 손으로 영희의 입을 막았다. 영희의 몸에서는 풀냄새가 나고 개천 건너 주택가에서 고기 굽는 냄새가 나고 이제 서로 어때? 서로 대비되지.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들 사이가. 그것이 고기 굽는 냄새인 줄 알면서도 어머니한테 불폰을 했다. 먹고 싶어서 그렇지. 엄마 이게 무슨 냄새야? 근데 엄마는 못 해주니까 뭐라 그래? 이제 대답을 안 하지. 그랬더니 엄마가 걸음을 빨리 하면서 이제 말하지. 고기 굽는 냄새 난다. 우리도 나중에 먹자. 나중에 언제? 빨리 가자. 그러면서 어머니가 말하지. 너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집에 살 수 있고 고기도 날마다 먹을 수 있단다. 거짓말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지. 어머니의 손을 뿌리시면서 내가 말했다.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야.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아버지를 이제 비난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뭐 꼭 그런 실제 그런 건 아니잖아. 근데 이제 비난하고 싶은 거지 어린 마음에. 어머니가 이제 정색을 하지. 너 방금 뭐라고 했니? 우리 아버지는 나쁜 사람이야. 너 매 좀 맞아야겠구나. 아버지는 좋은 분이다. 나도 주머니가 달린 옷은 뭐를 넣을 수 있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거를 입지. 아 입고 싶어. 빨리 가자. 우리 엄마는 왜 우리들 옷에 주머니에 안 달아줄지? 돈도 넣어주지 못하고 먹을 것도 넣어줄 게 없어서 그렇지. 아버지에 대해 말을 막 하면 너 매 맞을 줄 알아라. 아버지는 악당도 못돼. 악당은 돈이라도 많지. 아버지는 좋은 분이다. 알아. 나는 말했다. 수백 번도 더 들었어. 그렇지만 이젠 속지 않아. 엄마, 큰오빠는 말에 안 들어. 엄마 몰래 꼭 고기 냄새 맡으러 갔어. 나는 안 갔어. 라고 해가지고 이제 영희를 흘겨보고 영희가 이제 고자질하니까 영희를 때리지. 근데 영희를 때리고 나서 후회를 하지. 귀여운 영희 얼굴은 눈물로 젖었다. 우리는 그때 주머니 없는 옷을 입고 있었다. 가난했다. 아버지는 철국의 권장을 말을 끝에 놓고 책을 읽었다. 이 책은 이제 이곳에 사는 가정조사가 빌려준 책이지. 우리는 아버지에게 무엇을 바라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동안 충분히 일했고 충분히 고생했다. 아버지만 고생을 한 것은 아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그 조상 대대로 다 모여서 이제 노비였던 거지. 나는 공장에서 이상한 매매 문서 같은 원고를 조판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의 일부를 짜기 위해 나는 열심히 손을 올렸다. 비는 뭐야? 노비 할 때 비, 즉 여자 노비지. 여자 노예. 김희덕의 소생 자식으로 노, 남자 노비인 금동, 그리고 경인년생이고 그 다음에 노, 금동의 양처, 금동의 처인, 아내 소생의 노, 이제 뭐야? 역시 남자 노비인 김금희 해가지고 쭉쭉쭉쭉 내려와가지고 뭐야? 금산, 무자생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나는 그때 이것이 무엇인 줄 몰랐다. 그 판을 짜고 다음 판을 짜다가 겨우 알았는데 노비 매매 문서의 한 문서였다.
나는 열흘 동안 같은 책을 출판했다. 그 열흘 동안 나는 아버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 아버지가 노비 신분, 아버지 조상들이 노비 신분인 걸 알게 된 거지. 나는 어머니의 할머니의 어머니, 역시 어머니 쪽도 외가 쪽도 천인으로서 무슨 일을 해왔는지 알고 있었다. 어머니라고 달라진 것은 없었다. 마음 편할 날이 없고 몸으로 치료해야 하는 노역은 같았다. 우리의 조상은 세습하여 신역을 마쳤고 몸으로 일을 했고, 우리의 조상은 상속, 매매, 기증, 공출의 대상이었다. 노비이기 때문에 이게 상속 불려줄 수 있고, 매매 팔 수 있고, 기증 줄 수 있고, 공출 세금으로 걷어갈 수 있는 대상이었다는 거야. 어느 날 어머니는 나에게 말했다. 너희들은 엄마의 잘못도 이 고생이다. 아버지하고는 상관이 없다. 나는 어머니는 장남인 나에게만 말했다. 외할머니에게 들은 말을 나에게 전한 것이다. 천년을 두고 우리 조상은 자손들에게 이 말을 남겼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도 시종의 자식 노비였던 거지. 할아버지 아버지 때의 노비제는 사라졌다. 증조부 내외부는 아무것도 몰랐다. 나중에 돼서야 해방을 맞았다는 걸 알았지만 두 분이 한 말은 오히려 저희를 내쫓지 마십시오. 노비로 살아가는 거에 익숙해져 있는 거지. 노비는 어쨌거나 주인이 먹여 살려주니까. 할아버지는 달랐다. 할아버지는 유습, 옛날 이제 풍속에서 벗어나려고 했고, 늙은 주인은 할아버지에게 집과 땅을 줬다. 그러나 쓸데없는 일이었다. 모르는 면에서 할아버지나 증조부나 같았다. 증조부 때까지는 선조들이 살아온 경험, 농사 짓는 게 도움이 되었으나 할아버지 때는 그것도 도움이 되지 못해서 교육도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재산을 받아도 어때 그거를 유지할 힘이 없었던 거지. 할아버지도 난장이어서 두 가지 의미지. 정말 난장이거나 아니면은 경제적으로 빈곤하였거나 두 가지를 의미해. 영호가 물었다. 나는 영호의 머리에 쥐어박았다. 좀 큰 영호는 말했다. 왜 지난 일처럼 쉬쉬하는 거야? 변한 것은 없는데 우습지도 않아.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지. 나는 가만히 있었다. 영희는 수건을 꺼내 두 눈에 대었다가 떼었다. 아버지는 계속 책을 읽었다. 어머니는 뒷집 명희 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얼마에 파셨어요? 17만 원 받았어요. 입주권 판 거지. 그럼 시에서 주겠다는 이주 보조금은 얼마 더 받은 셈이죠? 2만 원 더 받았어요. 보조금이 뭐야? 15만 원이었고 입주권 팔아서 17만 원이 된 거지. 2만 원 더 받았지. 영희네도 어차피 아파트 못 갈 거 아니에요. 무슨 돈이 있다고. 분양 아파트는 58만 원이고 임대 아파트는 30만 원을 내야지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지. 거기다 어느 쪽으로 가든 매달 15,000원씩은 내야 되더래요. 그래, 입주권을 다들 팔고 있나요? 영인에도 서울 들어오세요. 빨리 팔라는 거지. 근데 뒤로 갈수록 돈이 더 올라가지 사실. 어머니는 괴로운 얼굴로 서 있었다. 어머니는 명희 어머니가 잡혔었다. 저희는 내일이라도 떠날 준비가 돼 있어요. 영인애가 돈을 해준다면 집이야 도끼질 몇 번이면 무너질 테고. 이건 무슨 뜻이야? 명인애는 우리 집에 새 들어 살던, 그러니까 그 난장이 가족 집에 새 들어 살던 집인 거지. 근데 전세보증금을 받았으니까 나중에 빼줘야 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영희 눈에 다시 눈물이 개었다. 커도 마찬가지였다. 계집애 등은 잘 울었다. 내가 영희 옆으로 갔을 때 영희는 장독대 바닥을 가리켰다. 장독대 바닥에 명희 언니는 큰 오빠를 좋아한다라고 쓰여 있었다. 그 집을 지을 때 남긴 낙서였다. 영희가 웃었다. 우리는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도랑에서 돌을 가져왔고 그것으로 계단을 만들고 벽에는 시멘트를 쳤다. 우리는 아직 어려서 힘든 일을 못했고 그래서 할 일이 많았다. 그 며칠 동안 학교에 가지 않고 하루하루가 즐거웠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몇 차례씩 떼를 지어 동네를 돌았다. 그때만은 더러운 옷을 입은 아이들도 울음을 그쳤다. 꽉 찌르는 주인의 기세에 눌린 개들도 짖기를 멈추고 뒤로 물러섰다. 온 동네가 조용해졌다. 갑자기 평화스러워져 어안이 벙벙할 정도였다. 나는 우리 동네에 풍기는 냄새가 창피했는데 그들은 아버지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럼 뭐야? 정치인들이지. 정치인들이 와서 뽑아달라고 한 거야. 그들과 악수할 때 아버지는 발뒤꿈치를 들었다. 아버지가 어떤 자세를 취했건 상관없었다. 난장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거인처럼 보였다. 그때는 어때? 아버지가 대단한 것처럼 보였지. 너 갔지? 나도 갔어. 그때 아버지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한 사람은 개천에 다리를 놓고 도로를 포장하고 우리 동네 건물을 양성화 시켜주겠다. 즉 무화과 건물이 아니라 이제 제대로 된 건물로 해주겠다라고 말했다. 우리는 어른들에 따라 크게 성벽을 쳤다. 다음 사람은 먼저 이 사람이 다리를 놓고 도로를 포장하겠다고 하니 구청장으로 보내고 자기는 이런 나란 일을 하겠으니 그 일을 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어른들은 또 손뼉을 쳤다. 우리도 따라 쳤다. 커서까지 나는 그때 일을 종종 생각하고 난다. 두 사람은 인상이 아주 진하게 나의 머릿속에 남아있었다. 나는 그들을 증오했다. 그들은 거짓말쟁이였다. 그들이 한 말은 이루어진 게 없는 거지. 건물은 그대로 이제 건물이 없고 그들은 엉뚱하게도 계획을 내세웠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계획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많은 계획을 내놓았다. 그런데도 달라질 건 없고 무엇을 이룬다에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의 고통을 알아주고 그 고통을 함께 이뤄줄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또 있겠니? 어머니가 말했다. 누구 말씀이세요? 명희 엄마 말이다. 얼마나 고마우냐. 15만 원 대줘. 건너방에 전세통을 빼줬잖니. 거기 보면 명희 엄마 얼마나 고마우냐. 15만 원을 대줘. 건너방 전세통 빼줬잖니. 라고 얘기를 하지. 자, 명희 엄마는 강 건너에서 말했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럼요. 어떻게든 해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그 돈이 보통 돈이요. 알고 있어요. 명희 생각을 하면 가슴이 미어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명희 엄마가 15만 원을 대줘가지고 건너방 전세돈을 빼줬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 돈을 이제 준 건데, 그 누구의 돈인 거야? 명희가 이제 공장에서 일하다가 죽고 나서 받은 보상금 같은 거인 거지. 그 돈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 보면은 명희 생각을 하면 가슴이 미어져요. 나도 마찬가지였다. 명희 언니, 영희가 소리 좀 불렀다. 놀러와, 우리 집에 놀러와. 아, 죽지 않았구나, 명희가. 하여튼 뭔가 이제 몸이 안 좋아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받은 보상금인가 뭐 그럴 거야. 새 집이라 좋지? 응. 네가 장독대에 써놓은 거 지우지 않으면 너희 집에 놀러 가지 않을 거야. 지울 수 없어. 왜? 세면이 묻어서 못 지워. 그럼 난 안 가. 영희는 몹시 실망을 놓쳤다. 그러나 나는 명희를 만났다. 방쪽 오른쪽은 숲이었다. 거기 앉아서 있으면 숲 사이로 인쇄공장의 불빛이 보였다. 그곳 공원들은 방풍에서 일했다. 공원이란 공장 직원들이지. 네가 약속하면 허락할 테야. 무슨 약속? 넌 저 공장에 나가면 안 돼. 미쳤어? 난 저 공장 따위 안 나가. 정말이다. 약속했어. 그러면서 이제 그 명희랑 얘기를 하지. 아, 명희가 죽었나 보다. 이거 과거 해상이다. 뒤로 가봐. 뒤로 가면은 명희가 이제 공장에 안 가겠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공장을 가지. 거기 52페이지 밑에서 15번째 줄쯤에 보면 그 명희가 자라면서 다방 종업원이 되고 고속버스 안내양이 되고 골프 캐디가 되었다. 그 애가 어느 날 해촉해진 얼굴로 집에 돌아왔다. 그 애로서는 마지막 인사였다. 어머니는 명희가 집에 돌아올 때 배가 불러 있었다고 나중에 말했다. 명희는 응독자살에 예방센터에서 숨을 거두었다. 아, 자살했구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죽었고 그 남은 통장에 19만 원이 들어있었던 거지. 그래서 15만 원이에요 하고 명희 어머니가 말했다. 우선 건너방 사람들을 내보내세요. 어머니는 돈을 받아가지고 내보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왜 그러냐면은 이제 명인에도 다시 전세금을 빼줘야 되긴 하는데 다른 새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지. 난쟁이 가지고 무허가 건물에 짓긴 했는데 거기 이제 새는 사람이 몇 명 있는 거야. 근데 이 집을 팔기 전엔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쪽 먼저 내보내고 집 파는 돈 받으면 그때 갚아라 이렇게 하는 거지. 자, 그래가지고 빨래집이라는 거 알면서 새 들어올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래요. 모진 소리 더 듣지 말고 우선 나가겠다는 사람 내보내세요. 이게 어떤 돈인데? 라고 하는데 이제 빌려주는 거지. 그리고 명희 언니는 큰오빠를 좋아했어. 명희가 말했다. 큰오빠도 알았지. 그만둬. 명희가 기타를 쳤다. 나는 벽돌공장 불쪽 위에 떠있는 달을 보았다. 나의 라디오는 고장이 났고 며칠 동안 나는 방송통신소로의 강의를 받지 못했다. 옛날에 이제 라디오 들으면서 공부하는 게 있었지. 나는 명희와의 약속을 지킬 수 없었다. 계속 공부를 하겠다고 했는데 공부를 못하게 되는 거지. 중학교 초에 3학년 초에 학교를 그만두었다.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내가 공부를 계속하게 되었다. 그러나 밀어줄 힘이 없었다. 자세히 보면 아버지는 같은 또래 사람들보다 많이 늙었고 우리 식구들밖에 모르는 일이었다. 아버지의 신장은 117cm, 체중은 30kg이었다. 사람들은 이 신체적 결함이 주는 선입관에 사로잡혀 아버지가 늙는 것을 몰랐다. 아버지는 스스로 황혼기에 접어들었다는 체념과 오래 빠졌고 의욕은 물론 주의력과 판단력도 줄었다. 아버지가 평생을 통해 해온 일은 5가지인데 채권 매매, 칼갈이, 고층 건물 유리 닦기, 펌프 설치하기, 수도 고치기 등을 했다는 거지. 이 일만 해온 아버지가 갑자기 다른 일을 하겠다고 했다. 서커스단의 일이었다. 아버지는 처음 보는 코피한 사람이 데리고 왔다. 이게 이제 그 난소공 제일 첫 번째 나온 메비우스 띠 부분에 보면 나오는 내용이야. 자,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동안 처음 얼마 동안 그의 조수로 일하면 된다고 했다. 두 사람은 자기들이 무대 위에서 해야 할 연기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자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데려갔다. 우리들도 아버지에게 성토했다. 아버지는 힘없이 물렀다. 꼽추는 멍하니 우리들 앉아서 보았다. 꼽추는 눈물이 핑 돌아서 나갔다. 그 뒤의 모습이 아주 쓸쓸해 보였다. 아버지의 꿈이 깨어졌다. 아버지는 무거운 부대를 메고 일을 찾아 나갔다. 그날 저녁이었다. 얘들아, 아버지의 음성이 이상해지셨어. 약방에 다녀와야겠다. 백반에서 알아. 아버지가 이제 어때? 몸이 안 좋아진 거지. 혀가 안으로 만져든다라고 하지. 보통은 이제 혀가 안으로 만져들면은 노인들은 이제 죽을 때가 된 거야. 근데 뭐 여기서 죽진 않는데.
그래서 백반은 안 나오고 이게 더 좋은 약이래요. 이걸 빨아 잡수세요 하면서 이제 약을 사오지. 아버지는 말없이 약을 입에 받아 넣었다. 아버지는 그 일 이후로 말을 잘 안 했다. 혀가 안으로 물린다고만 했다. 잠을 잘 때는 혀를 이로 물었다. 아버지는 너무 지치셨다. 알겠니? 이젠 아버지를 믿지 마라. 너희들이 아버지 대신 일을 해야 된다. 이제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어때? 학교를 못 나가게 된 거야. 어머니가 울었다. 어머니는 인쇄제품 공장에 나가 접지를 했고 고무골무를 끼고 인쇄물을 적었다. 나는 겁이 났다. 나는 인쇄소 공무 조역으로 출발을 했고 명희는 나를 만나주지 않았지. 그때는 또 영우와 영희도 각각 일을 했지. 그래가지고 보호를 받았다 표현하는데 역설적, 반어적이지. 우리는 보이지 않는 보호를 받고 있었다. 남아프리카의 어느 원주민들이 일정한 보호구역에서 보호를 받든 우리도 이집 집단으로서 보호를 받았다. 나는 우리가 이 구역 안에서 한 걸음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나는 도역, 공목, 약물, 해판의 과정을 거쳐 정판에서 일했다. 출판사에서 계속 일한 거죠. 인쇄소에서. 영어도 마찬가지로 철공소의 조수로 들어가 잔심부름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하고 영희는 어때? 그나마 이제 외모가 이제 예뻐가지고 이제 빵집이나 이런 데서 일해가지고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셋이 다 일을 하게 된 거지. 자, 그 다음에 55페이지 보자. 아버지가 이제 배를 저어가지고 방죽 한가운데로 갔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위험하게 됐지. 배가 이제 새가지고. 그래서 아버지를 이제 구해가지고 이제 돌아 들어오는데 다음 페이지 봐봐.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이제 아버지는 방 안에서 겨울을 나고 점점점 아버지가 어때? 일을 못하고서 뭔가 소외되고 더 이상 뭘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지. 나중에 결국에 자살을 해 아버지. 자, 그 다음에 결국에는 집을 이제 팔지. 집에 입주권을. 거기 보면은 57페이지 보자. 57페이지. 아버지 찾아봐라. 그런데 아버지가 안 보여. 아버지가 나중에 보니까 어때? 이제 굴뚝 위에서 있는 거를 보지. 어쨌거나 근데 아버지가 읽고 있던 책 내용이 나오죠. 57페이지에 보면 1만 년 후의 세계. 그래가지고 그 책을 읽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뭐 최후의 시장 갔던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에피소드들이 나오는데 그 1만 년 후의 세계를 빌려준 사람이 있어. 거기 보면 지섭이란 사람이 나오지. 옆집에 이제 잘 사는 집에 가정주사로 있는 사람. 거기 그 사람이 이제 작가를 대신해서 뭔가 현지 사회를 비판하지.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욕망만 갖고 있습니다라고 그러지. 거기 중간에. 그래서 단 한 사람도 나무 위에 눈물을 흘릴 줄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만 사는 땅은 죽은 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아저씨한테 얘기하지. 난장이한테. 아저씨는 평생 동안 아무 일도 안 하셨습니까? 일을 안 하다니. 일을 했지. 열심히 일했어. 우리 식구 모두가 열심히 일했네. 무슨 나쁜 짓을 하신 적은 없습니까? 법을 어기신 적 없으세요? 없어. 그렇다면 기도를 드리시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올렸지. 근데 이게 뭡니까?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하죠. 불공평하지 않으세요? 이제 이 죽은 땅을 떠나야 합니다. 어디로? 단나라로.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면서 이 세상을 벗어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다음 페이지. 아버지가 이제 피레침을 날리지. 피레침을 잡고 비행기를 날리지. 비행기는 뭐야? 어떤 희망을 찾으려는 마지막 몸부림이고 결국에 이제 아버지가 거기서 떨어져 죽지. 2부가 나오지. 2부는 이제 영호 이야기야. 나는 방죽풀 숲에 엎드려 있었다. 나는 이제 영호지. 여기서 1부까지는 영수고 온몸이 이슬에 젖어 축축했다. 조금만 움직이면 잡초에 맺힌 이슬방울이 나의 몸에 떨어졌다. 나는 방죽과 풀숲에 엎드려 세웠다.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어둠이 조금씩 뒷걸음쳐 나가기 시작했다. 마지막 밤을 우리 집에서 보내지 못했다는 아픔이 목을 타고 올라왔다. 동네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비행 격지를 타고 외계인이 영희를 태워갔던 소문 터무니없는 것이었다. 이제 영희가 없어진 뒤의 상황인 거야. 영희는 그 건설업자들 따라가지고 갔어. 거기 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입주권을 다시 훔쳐가지고 빠져나오는데 이제 그 사이에 영희는 없어지고 이제 아버지는 죽고 이 상황인 거야. 얘들아, 어머니가 말했다. 이러고만 있으면 어떻게 할 거니? 찾아봐도 없는 걸 어떻게 해요? 내가 말했다. 나는 헐려버린 이발관 공터에서 주정뱅이를 만났는데 찾아봐야 쓸데없는 일이야. 정말 보셨어요? 안 봤다니까. 영희를 보았다는 사람 아저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말해주세요. 너희 아버지는 알고 있어. 아버지도 모르세요. 그럴 리가 없다. 너희 아버지가 신호를 보내서 비행접시가 왔던 거야. 라면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지. 아버지는 여기에서는 아직 살아있는데 나중에 가면 아버지가 죽지. 그래가지고 이제 영희가 없어진 거를 찾아다니면서 뭐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그러고서 이제 뒤에 3부는 이제 영희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제 집 철거되는 내용이 나오고
이거 한번 읽어봐. 앞부분은 유명한데 뒷부분은 그렇게까지 유명하지 않고 70페이지에 보면 이제 영희 얘기 나오거든 3부. 그래서 한번 쭉 읽어봐. 난초봉 전문 다 실어놨으니까. 김원전은 여러 가지 이제 설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소설인데 변신설화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탈각설화, 껍질 벗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군담 소설 계열이기도 하지. 뭔가 이제 전쟁 전투 같은 거 나오는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그 고전소설 읽을 때 어휘 같은 거에 좀 익숙해져야 돼가지고 좀 많이 읽어두는 게 좋아. 그래야 이제 니네 거 나올 때 좀 편하게 읽을 수 있거든. 봐봐. 111페이지. 자, 일단 봐봐. 시간은 명나라 때지. 항상 명나라 아니면 당나라 아니면 한나라 아니면 송나라 뭐 이런 때야. 한쪽의 나라. 자, 김원. 주인공 이름이 김원이지. 이제 둥글게 생겼다고 해서 처음에는 이제 어때? 약간 둥근 괴물 같은 공 모양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껍질 벗고서 사람의 모양으로 바뀌게 되지. 약간 박시경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발단을 보면 대명 성화 연간. 대명 명나라의 성화는 이제 영호지. 연간에 운남 서촉 땅에 이 명인이 있을 때. 사실 운남 서촉은 어디야? 그 저기 끄트머리잖아. 유비가 총나라 세울 때 총나라 저 끄트머리 남만 쪽, 그 맹획 있는 그쪽이 이제 운남이거든. 근데 하여튼 거기 땅에 일이 한 사람의 명인. 시작하는 부분 똑같지. 백학선전에서도 일이 뭐가 있었는데 뭐 이렇게 나오잖아. 성은 김이요, 이름은 규라, 자는 음수라. 이름 적어놔야 되지. 김규. 음수. 대대 공후거 똑같은 표현 또 나오지. 공작과 후족을 받는 큰 가문이었고 벼슬이 좌승상에 그러면 김공이라고 불리기도 하겠지. 승상이니까. 명망이 일국의 으뜸이요 세상에 안이 가진 것이 없으되 다만 또 세상에 뭐가 없어? 자식이 없어야지 항상. 남녀간에 이게 고륙이 없으니 매일 슬퍼하며 금은 채단에 많이 흩어 명산대찰과 이런 성신께 주야로 죽어 맨날 제사 드리고 기도 드린 건데 3월 만간에 승상부인 유씨 김승상이지. 그리고 부인이 유씨야. 자, 부인 유씨와 더불어 망월로 달빛을 바라보는 누각에 올라 사방을 구경하더니 호련 승상이 술이 반취하며 반좀 취하며 위연 장탄 기계 탄식하며 말하기를 내 나이 40에 벼슬이 승상이요 북이 극진하되 스라에 일점 혈육이 없으니 우리 죽으면 조선 향화를 미게 전하리요 선조의 향화 제사를 누가 드리겠느냐 하고 슬퍼함을 맞이 아니하거늘 부인이 피석 사제와 이제 자리에 앉아서 죄 사죄하면서 말하기를 첩, 자기를 낮추는 표현이지. 첩의 죄악이 지중하와 또 똑같은 표현 나오지. 자식을 못 가지는 게 이게 되게 큰 죄였던 거야 부인한테. 승상의 실험하심이 깊으시오니 죄사무석 죽어도 죄를 죽어도 첩을 푸지 아니하는데 이제 승상이 위로하고 내당으로 들어올세 일락서산 해가 서산해지고 월출동령 달이 동쪽 고국에 뜨니 부인이 침소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추연장탄 길게 탄식하여 호련 침석에 의지하여 잠깐 졸더니 한 꿈을 얻으니 공중에서 선녀가 일개 옥동자를 데리고 내려와 부인께 전하며 무슨 화소야? 적강화소지? 천상계에서 내려온 거지. 첩등이 영수보전 옥황상제 궁궐이지. 첩이라고 자기를 낮췄지. 시녀이 오니 항아의 명을 받자. 항아는 뭐야? 이제 월공선녀지. 우리 선녀들도 대부분 위계가 있는데 항아가 월공선녀고 서왕모는 이제 선녀들의 우두머리지. 선녀들의 여왕. 그 다음에 이제 후토부인 땅의 선녀지. 뭐 위계 질서가 대충 뭐 이렇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선녀들 하면 유명한 선녀 저 세 사람 이름 정도는 알아야 돼. 많이 나와. 서왕모, 항아 내지는 상하라고 그러는데 후토부인 뭐 이 정도가 이제 대표적으로 유명한데 항아의 명을 받아서 받자와 자비지 객체 높임에서 선동 이제 신선의 아이를 부인께 의탁하여 왔으니 기희 길러 후사를 전하소서
하고 동자를 부인께 안기고 가거늘 부인이 선녀를 보내고 동자를 보니 동자는 아니고 큰 빛이 치마에 담겨있거늘 놀라 깨달으니 남과의 일몽 꿈이었지. 특히 승상을 끼워 몽사 꿈니를 이르니 승상이 청하 막 듣기를 마친 후에 대히 크게 기뻐하여 말하기를 창천 하늘이 감동하시어 우리의 무후 후손이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어 귀한 자식을 점쳐서 이제 주었다는 거지. 하고 즐겨 하시더니 과연 그달부터 잉태하다 14 10달이 참에 생남 남자를 얻었는데 얻기를 바라고 주야로 집안의 정세히 깨끗이 하고 회복 애가 태어나기를 기다리더니 이때 갑자 청월 갑자년에 봄 1월에 갑자일인데 1일인데 호련 오색 체온 오색 모양 오색과 체온 전부 이제 신선세계의 구름이지. 집안에 두르며 기이한 향내가 진동하더니 문득 선녀 한 쌍이 공중에서 내려와 부인 곁에 앉으며 부인은 잠깐 기운을 진정하소서 하고 향탕을 대령하라 하니 자시를 당하여 자시 자정이지 12시쯤 하여 부인이 훈련하며 회복 아이를 낳았는데 선녀 양인이 가로되 이 아기 모양이 이러하오나 하늘이 정하신 일이니 조금도 다른 염려를 마시고 귀 길러 천정 하늘의 이제 그 정함을 어기지 마소서. 시간이 늦어가오니 정회를 다 못 펴고 가오니 마음을 허소히 마르셔서 하고서 하직하고 가거늘 부인이 선녀를 보고 아이를 돌아보니 아이는 없고 허무맹랑한 것 둥근 공 모양 것이 있는 것이 둥글어 겉은 검고 속은 빛이 웅얼웅얼한 것이 눈도 코도 없고 마치 수박 모양 같은지라. 다음 페이지. 심하에 마음속에 어이없고 놀라와 시중드는 여자지. 여자 노비로 하여금 승상을 청한데 승상이 부인 회복함을 듣고 희생만면하여 즐거워하면서 왔는데 전지도지 이리저리 막 갑자기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뛰어왔는데 부인을 위로하여 아이를 살펴보니 아이는 없고 괴이한 것이 있어서 크게 놀라 흉격 마음속이 막혀 이윽히 말을 못하다가 부인더러 말하기를 회복한 아해는 어디 있느냐 회복한 낳은 아이가 어디 있느냐. 부인이 퉁망 중에 참견에 무섭고 무색하여 대답할 말이 없는지라. 승상이 어이없어 생각하다가 복음 옛날과 지금의 문견치 듣거나 읽지 못한 보거나 듣지 못한 이러한 이 변이가 또 어디 있으리요 하면서 외단으로 나와 탄식하더라. 이러므로 7일이 지나매 노복과 이웃 사람들이 승상댁의 회복함을 다 즐겨하더니 차차 소문이 들리매 노복과 사람들이 다 놀라는지라. 그중 늙은이가 이르되 옛적에도 이런 일이 있어 그 속으로 대망이 나와 대망 구렁이가 나와서 사람을 무수히 살해하고 장난비경하여 난이 일어나가지고 나라에서 군사를 보내서 겨우 잡아 죽였는데 그거 낳은 사람이 흉악한 죄인이라서 이렇게 된 건데 이 승상께서는 죄인이 아닌데 어찌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런 말이 자주 들리니 승상이 부인과 심하 마음속에 민망하여 심식이 불안하더니 먹고 자는 것이 불안하더니 일일은 승상이 심사가 세락하여 마음속이 이제 아파서 정신을 깨달아 내당에 들어가 부인을 향하여 위로하여 말하기를 우리 자소로 남에게 저각한 일이 없는데 지금까지 이제 남한테 악을 행한 일이 없는데 아무리 생각하여도 저것이 우리 고륙이니 남은 다 흉물이라 하여도 회복시 선녀의 말이 있을 뿐더러 무심한 것이 신랑이면 선녀가 어찌와여 회복까지 시켰으리요 하면서 어쨌거나 길러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지. 하고 석반 저녁밥을 먹고 나와 먹더니 그것이 밥상 곁에 먹는 소리를 듣고 이불 속으로 대굴대굴 굴러와 승상 곁에 놓이거늘 크게 놀라 이윽히 보다 호련 생각하되 이것이 귀 눈이 없고만은 밥 먹는 소리를 듣고 나와 놓이니 필연 밥을 먹고자 함이니 아무거나 밥을 주어보라 한데 부인도 고의하여서 밥을 가져 곁에 놓으니 그것이 한편 옆이 들먹들먹 하더니 한 모소리가 공긋하며 마치 주먹 모양으로 부리를 내밀어 가지고 밥을 완연히 먹거늘 승상이 하 고의하여서 부인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이것이 입이 없는가 했더니 밥을 능히 먹으니 사람 일량이면은 난지 10여일 만에 어찌 밥 한 그릇을 다 먹으리고 아무거나 밥을 더 주어보라 해가지고 계속 먹이지. 계속 먹였더니 어때? 점점 커지지. 그래서 이것을 이거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하죠? 원이라고 한 거지. 그래서 김승상의 아들 누구인 거야? 김원이 된 거지. 김원 적은 거야. 자, 그러면 원이 더 자라면 방이 적을까 싶어서 너른 집으로 옮기자 하여서 후원에 있는 월영각이라는 곳에다가 이제 집에다가 넣어놨는데 비복들이 겨우 옮겨 월영각에 놓고 조석을 공급하더니 수년이 지나매 한선밥을 능히 먹으니 원이 점점 자라며 방이 터지게 되었는지라. 승상 부부와 비복들이 그 영구를 알지 못하여 답답하여 주야로 근심하여 지내더니 세월이 여류 물이 흐르는 것과 같아요. 어느덧 10여 년이 되었는지라.
순무년 7월 만간에 마침 황상 뭐야? 황제지, 황제의 탄신일, 즉 생일이어가지고 천하태평하고 백성이 부요하여 처처의 격양가, 이제 배를 두드리며 부르는 태평성대 노래지. 부르니 천자가 전교 명령을 내리셔서 내외전에 검풍연 연회를 배설하시고 열후 여러 이제 그 제후들과 종실, 그 다음에 만조백관들을 흥명전에 다 모으시고 비빙은 높은 이제 여자들을 얘기하지. 삼천궁녀와 만조 대신 부인네는 내전에 조회하여 걸중에 내외 등을 연락하니 하루 종일 이제 연회를 베푼 거지. 향기로운 음식과 좋은 풍악이 정각에 진동하며 삼천궁녀 오색 체의를 입고 가무하니 방치에 영롱하며 남봉 공작들이 쌍쌍이 계단 아래에서 춤을 추니 이 세상 풍경이 아닌데 내외 해중의 대취낙낙 모두 이제 즐거워하는데 오직 승상보고만 어때? 걱정이 많은 거지.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차설 이야기 바뀔 때 쓰는 거지. 이때 원이 나이가 10세라 안 마음에 생각하되 원이 생각을 하고 있지. 내 무슨 죄악으로 10세가 되도록 허물을 받지 못하고 수박 형태의 둥근 모습을 받지 못하고 어느 시절에 세상을 구경하니요. 차탄함에 탄식함을 맞이 아니하더니 이윽고 방문이 절로 열리며 홍포 붉은 옷을 입은 신선관리 선관이 들어와 옥체로 원을 3번 치며 말하기를 옥구로 된 부채로 남두성아 김원이 누구야? 남두성이지. 옛날에는 신선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 영웅 아니면은 큰 뭐 자연 현상이나 산이나 아니면 해 바다 그 저기 하늘에 있는 해, 달, 별 이런 것들이 다 신선이었지. 그러니까 남두성은 이 김원이 신선이었다는 거야 옛날에 하늘에. 네 죄악이 다하였으며 옥제 옥황상제께서 나를 보내시어 너 쓰고 있는 볼을 벗기고라 하시매 이곳에 와 벗기고 가나니 이 볼을 가져가고 싶으니 두고 가는 일은 너희 부모가 이런 줄 자세히 모를 것이나니 이 볼을 두었다가 이 말씀을 보아라. 이후 60년 후면 자연이 다시 만나리라. 할 말이 무궁하나 천이라는 거는 뭐야? 하늘의 뜻을 구설치 못하니 하늘의 이제 의도를 미리 말하지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백세 모양 하여라 오래 살아라 하면서 소령 반대였거든. 원이 볼을 벗고 보니 방중에 아무것도 없고 다만 천서 하늘의 책이 3권 놓여 있는지라. 마음 끝에 끌러보니 심사헌출하여 청천에 올라 사해를 보고 보는 듯하고 이제 마음속이 이제 훤히 펴지는 것 같고 소견이 절로 열려 백만사 모든 일을 모르는 것이 없게 된 거지. 어찌 보속에 있을 때와 같으리요. 서희법이지. 그 선입자정원평 만심하니 마음속에 크게 기뻐하여 내 심전의 흉악한 형상을 보였으니 세상에 없는 불효자로다. 무슨 행실로 부모의 은혜를 만분의 1이라도 갚으리요 하면서 생각하기를 이제 벌중에 들어가서 잔치하시니 노복을 불러 먼저 알게 하리라 하고서 시비를 부르니 시비등이 월영각에서 사람 소리남을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대답하지 않는 거지. 그래가지고 다시 얘기하지. 윤소년이 야야는 이제 어르신 남자 어른 높여 부르는 거야. 야야가 집에 돌아와 계시냐? 시비등이 막지기고 하여 아무 말도 못하고 까닭을 알지 못하여 가지고 대답하지 못하였다. 이때 승상이 부인과 한 가지로 집에 돌아와 내실이 공모하염을 가뜩 염려한 차에 의혹이 만다나. 내실이 빈 이유는 뭐야? 노비들이 깜짝 놀라서 다 거기 월영각까지 있어서 그렇지. 가중의 내외인들을 다 찾으나 비복 중에 1인이 보아대 월영각에서 난데없이 선동이 노복동을 부르시니 차마 혼자 가지 못하여 본즉 방중에 가득한 것은 없고 이리 선동이 신선의 아이가 야야께서 한택 집에 돌아와 계시냐 묻고는 그 영고를 알지 못할 소리다. 승상이 이만을 듣고 의욕하여 그 시비를 데리고 월영각에 가보니 한 소년이 승상을 보고 계단 아래 내려와 엎드려 말하기를 소자 10년 부모를 걱정시키던 불초자 원이로소이다. 이제 원이라고 알려주지. 승상이 우연히 이 형상을 보고 급히 부인을 청하여 좌정 앉히고 소년을 불러 청상의 마루 위에 앉히고 물어 말하기를 이 일이 고의하되 진이 이제 그 사실을 말하여라. 소년이 아래되 오늘 묘시에 홍포 입은 신선 관리가 내려와 이르되 남두성이 상제에 득비한 지 10년 허물을 쓰고 세상을 보지 못하게 하였더니 죄악이 다 끝나가지고 허물을 벗겨가지고 이렇게 이제 부모를 알게 하려고 허물을 주고 갔다라고 하면서 허물과 서책 3번을 보여주지. 그거를 보니 이제 승상이 대희 크게 기뻐하여 대경대희 크게 놀라고 기뻐하는 거지. 소년의 손을 잡고 만심하니 마음 가득히 기뻐하면서 내 10년을 못 속에 들었으니 무슨 지음할 일이 있을 것이니 자세히 일러 우리를 의욕을 덜게 하라.
이제 10년 동안 공안에 있으면서 들은 거를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소자 보속에서 10년 고행한 하오니 아무런 줄 몰랐사오니 불승황송하노이다. 이제 황공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내 어이하여 10년 근고를 이대도록 하였는가 하면서 이제 기뻐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이 이제 사람이 된 거지. 사람이 되고 난 뒤가 전개야. 세월이 또 여류, 그 물에 흐른 것 같아서 원이 나이 15세를 당함에 영민 영우하면서 뛰어나다는 거지. 한 말에 들으면 100일을 통하여 시서백가를 무불통기 모르는 것 없이 다 알게 되고 겸하여 풍채가 동인하여 만당 불당 지용을 겸하였고 뭐 이제 다 뛰어나다는 거야. 활쏘기 말잘리기 뭐 글쓰기 다 뛰어나서 그러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를 쭉 가보자. 어디로 가냐면은 3번은 이제 122페이지 122페이지에 보면은 원이 복원 엎드려 바라기를 야야는 등김치 마소서 소자의 재주를 잠깐 보소서 하면서 이제 여러가지 재주를 부리지. 너의 재주가 이렇듯 비범한 줄 알지 못하였거니와 차오는 조심하라 라고 하고 조인에 돌아와 말하기를 우리 저 아이를 데리고 경성 근처에 있기 미안하고 또 벼슬이 원하는 바가 아니니 퇴사하여 곤양에 가서 세월을 보내만 가지 못하다 하고서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1억 5년 추년이 지났는데 이적의 천자가 조진을 모아 친인지사를 논하더니 이제 여러가지 백성 다스릴 일을 논하였는데 갑자기 이제 이상한 괴물이 나타나지. 머리 9에 오색 영롱한 빛이 나는 부두장군 악기가 나타나서 누구를 잡아가? 이제 공주들을 잡아가는 거지. 자, 그래가지고 공주들을 잡아가는데 신하들이 어떻게? 못했어. 그래서 공주들이 없어졌는데 실종됐는데 이거를 이제 찾을 방법을 찾다가 그 124페이지에 보면은 5번째 줄에 전임 좌승상 김규는 제신 중에 지모, 지혜가 넉넉하오니 패초하시어서 부르셔서 문의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공주들이 이제 실종된 거에 대해서 문의해보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자, 그래가지고 김규가 올라와서 125페이지에 보면은 4번째 줄에 소신에게 자승이 있는데 창법 검술, 사체지빙, 일세에 무쌍하며 짝이 될 사람이 없다라는 거지. 그만큼 뛰어나면 매일 종족 없이 다니기로 연고를 묻자오니 철마산에 가서 무예를 익히다가 그 아귀란 짐승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자식에게 물으면 아귀를 이제 찾아가지고 공주님들을 구하러 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형제가 기뻐해가지고 이제 김원을 불러가지고 아귀를 이제 찾으러 보내는 거야. 자, 126페이지 보면은 중간 부분에 신이 비록 재주 없으나 지혈, 구멍에 들어가 아귀를 죽이고 삼공주를 평안히 매시리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군사 5만을 거느려 원수의 지위를 엿버렸지 마라 해서 군사 5만을 보내서 이제 아귀를 찾으러 가. 자, 그래가지고 아귀를 찾으러 가는데 어디로 가냐? 128페이지 가다가 거기에 보니까 무슨 돌문이 있어가지고 아귀 찾으러 동굴에 들어갔다가 대명 대사마 대원수 김원희 문문을 열라. 대명 명나라의 사마이자 원수 다 군사 지휘관을 얘기하지. 원이 대경대에 크게 놀라고 기뻐해 돌문을 여니 거기에 뭐가 있어? 황금대교로 썼으되 대명국 김원 대탁 열어라 라고 해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용공투부와 항사자 보신각과 뭐 여러가지 이제 아이템들을 얻은 거지. 이제 아귀 잡으러 갈 때 아이템들을 거기서 얻은 거야. 얻은 다음에 또 가. 129페이지에 보면은 또 동자가 있길래 물어보니까 나는 대명국 대사마 조원수 김원이라고 하는데 황명을 받아 이곳에 들어와 아귀를 잡아주고 삼위공주를 모셔가려고 했는데 이제 동굴이 험하여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저 동자가 소동등이 이 보배를 가지고 선생을 기다린 지 오래이니 복원 엎드려 원하기는 선생은 소동등을 풀어주소서. 원수가 양동의 말을 듣고 두 소년의 말을 듣고 대희하여 즉시 우수의 채를 들어 올리어 외우치니 두 동자가 즉시 떨어지거늘 선생은 중지에 중한 땅에 평안히 다녀가서도 후일보사이다 하고서는 이제 두 동자가 상대가 없어졌어. 그래가지고 원수가 선동이 도운 줄 알고 공중을 향하여 무수히 살해하고 갑주와 여러가지 보배를 가지고 사면을 모아 심사가 우울하더니 이 아이템을 이제 얻은 것을 이제 그 사람들의 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황은 깨달아서 천사를 보니 심신이 상박할 때 이글을 보면 심상과 헌출하고 변신하기를 임의로 하리니 갈중복하라. 변신할 수 있는 방법을 얻은 거지.
아이템도 없고 변신법도 없고 그러고서는 어디로 가? 제일 밑에 줄에 두 번째 줄 천하제일 강산 구두장군 대하문 이제 아귀가 있는 곳으로 문으로 들어간 거지. 다음 페이지가 이곳이 피는 아귀의 구렬이라 하고 아귀의 소굴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어. 자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무슨 여자가 이제 그릇을 끼고 나오고 있어. 그래가지고 물을 뜨고 있는 것을 이제 가만히 바라보다가 그 여자가 말하지. 명천 일월 성신 하리마시어 극진히 살펴면서 생전에 부모를 다시 보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지. 그랬더니 얼른 이제 나직이 가가지고 작은 소리로 말하지. 행운이 목이 마르니 한 그릇 물을 빌릴까 하노이다 라고 하니까 여자가 보더니 말하기를 근데 복세대분이 중국 사람 같은데 무슨 연고를 여기 와 계십니까? 원수가 답하기를 과연 중국 사람으로 과거 보러 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갔습니다 하고 거짓말을 하지. 여자가 이 말을 듣고 눈물 흘려 말하기를 이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 대명 황제의 여자이러니 그러니까 공주라는 거지. 팔자가 기박하여 흉한악한 아기에게 잡혀와서 이란 흉한 욕을 받으니 벌써 죽고자 하나 완명이 천행으로 이제 그 운명의 천행으로 살아가지고 국물을 다시 배웠고 죽어도 한이 없을 까 하나이다. 그래서 이제 공주인 줄 알고서 이제 자기 정체를 밝히지. 신은 대명국 동원소 김원이었더니 황명을 받자와 아기를 죽이려고 공주 3위 세 분을 모시어 이곳에 와 이르렀사오니 저놈의 행동거지를 자세히 살펴오셔 제사를 성공케 하소서 라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제 얘기를 해주지. 이제 아기가 무궁무진하고 하니 이제 그 아기를 어떻게 하면 처단을 할지 이제 서로 얘기를 해.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131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에 독한 술을 많이 비려 좋은 안수를 장만하여 개교를 베풀겠다 라고 하지. 이제 잔치를 벌어가지고 술에 취하게 한 다음에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잔치를 여는데 이때 아기가 칼에 상한 대거리가 이제 대골이 이제 머리지. 그 철마산에서 아기를 만나가지고 이제 그 전에 한번 김원이 이제 아기한테 상처를 입혀. 4, 5일 후에 세상에 나가 남도성 김원을 잡아 죽여 분란을 풀리라 너희는 나를 위해 마음을 위로하라 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이제 잔치를 막 베푸는데 대왕의 상처가 나오면 첩등의 복인가 하나이다. 수의 차도가 있었사오면 남도성을 잡기야 무슨 근심이 있으리요. 줄찬을 대령하였더니 이제 마음껏 드십시오. 그러고서는 이제 이런저런 잔치를 하고 그러고 몰래 이제 또 보검을 놓고 잠을 드소서라고 얘기를 하지. 칼을 들고서 이제 잠을 자면은 잘못 쳐가지고 우리 죽일 수도 있을 겁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김원이 죽이기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원수가 죽이러 가려고 그러는데 공주가 얘기하지. 이제 칼로 이제 비소를 주면서 거기에 그 칼을 가지고서 저거를 치라 그러지 아기를. 그래가지고 쟤를 또 미리 준비했다가 아기가 쓰러지면 거기다가 이제 뿌려야지만 다시 죽지 않지. 그래서 아기를 불러가지고 칼로 쳐가지고 죽여. 그래가지고 공주를 데리고서 탈출을 하는데 탈출할 때 또 한 번 위기가 있지. 이제 부하 장수들 중에 한 명이 배반을 해가지고 이제 탈출을 못해. 공주들만 보내고. 그 상황에서 이제 얘는 또 돌아다니다가 용왕 아들 만나가지고 용궁에 가가지고 또 이제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오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고 풀어봐. 이제 어휘들은 좀 많이 익혀놔야 된다.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는. 오케이, 여기까지.